소개는 거창하게 받았지만 보시다시피 조그마한 목사입니다. 청량교회를 13년째 섬기고 있고 또 종신에서 교수 생활도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이지만 환경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거기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훼손하고 남용하고 오용하여 오늘날 참으로 가공할 만한 생태계의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한국 리더십 스쿨의 귀한 형제 자매들이 또 이 시간은 함께 생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남아공에 가서 생태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원래 제 관심 주제는 소셜 저스티스, 사회정의라는 관심 주제를 가지고 제가 박사학위를 시작했는데 한 2년 동안 책을 읽는 과정에 사회정의가 문학을 전공한 세계는 다루기가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의를 공부하다가 그 책을 읽는 중에 이코저스티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 이코저스티스는 이제 이컬러지컬 저스티스라고 해서 생태학적 정의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 주제를 발견한 후에 제가 굉장히 아주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1990년대 중후반에 제가 유학을 할 때에 아직까지 생태 신학이라는 이런 과목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특별히 예전 합동 측 총신대학 계열의 합동 측에 속해 있는 저로서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신 앞선 분들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21세기의 최고의 화두 중에 하나가 될 환경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보수적인 입장에서 또 정통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내가 할 얘기를 찾아보자 해서 시작한 것이 어느덧 제가 이렇게 생태신학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강의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비전과 관점이었기라고 하는 그 책의 제일 뒤편에 보시면은 제 작은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책의 295쪽을 펼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는 앞에 있는 대로 환경, 낮은 곳에서 부르는 생명의 노래 이렇게 책에 되어 있지만 앞에 있는 대로 생태계 위기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란 말을 먼저 생각해 보면 요즘 생태 문제를 다루는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이든 안 믿는 또 불신자의 입장이든지 간에 환경이란 말에 대해서 다소 주저하는, 사용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이란 말이
고리 환자에 직영경자를 써서 원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평면상으로는 원을 생각하게 하고 공간상으로는 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고리 환자니까 이렇게 둥그런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고 경계선이 이렇게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지만 평면상에서 원의 정의는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고 부의 정의는 한 공간에서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말 그 자체 속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가장 중심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죠. 인간을 가운데다 두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삼라만상을 환경이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생태주의자들이 왜 환경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느냐 하면은 그 환경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인간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중심주의, 영어로는 anthropocentrism이라고 합니다. anthropology가 인류학이죠. anthropocentrism. 인간이 온 우주만물의 중심이다. 그런 세계관이 인간 중심주의인데 바로 환경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환경이라는 단어보다는 오늘날은 생태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 중에도 환경이라는 말과 생태라는 말이 이렇게 중복해서 쓰이게 되겠습니다만은 더 선호되는 단어는 생태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많은 상처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오늘날의 절반이었을 때가 언제였다고 생각합니까? 1번 1883년, 2번 1924년, 3번 1965년. 언제가 지금 현재 인구의 절반이었을까요? 답이 책에 나와 있죠. 답이 책에 나와 있죠. 15년. 지구의 인구는 40여 년 만에 2배가 되었습니다. 매년 7,700만 명씩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증가율로 보면 2050년이 되면은 9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인구 증가가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 국가나 동남아와 같은 이제 개발 도상 국가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구 증가는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지구에는 빈 공간이 있어서 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미 충만하다라고 보는 입장은 이런 인구 증가가 생태계 파괴에 거대한 동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직 충만하지 않다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생태계 파괴는 인구 증가의 문제라기보다는 빈부의 격차 문제가 더 주된 요인일 수가 있다 이렇게 거기에 쟁점이 하나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인구 증가는 자원의 사용을 엄청나게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파괴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굶주림의 문제가 상처 입은 지구별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만일 오늘날 굶주리는 사람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줄을 선다면 그 줄은 얼마나 길까? 여기도 이제 보기가 있습니다. 1번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2번 서울에서 뉴욕까지, 3번 지구 한 바퀴, 4번 적도를 따라 지구를 13번 돌 만큼. 똑똑하신 분들은 책에서 이미 다 답을 찾아가지고 대답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에 오타가 하나 났네요. 어깨 폭이 60cm인데 6cm라고 되어 있어요. 6cm는 너무 작죠? 저 같은 사람도 6cm는 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사람의 어깨의 폭이 60cm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굶주리는 사람의 숫자가 8억 5천만 명이거든요. 그렇게 곱하면은 약 52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지금 지구상에 8억 5천만 명 가량의 굶주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구의 둘레가 여러분들 아시죠? 약 4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곱하기 13번 하면은 52만, 정확하게 52만 킬로미터가 되는데 바로 지구를 13번 돌 만큼 어깨를 바짝바짝 붙여서 섰을 때 지구를 13바퀴나 돌 만큼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서 제외되는 거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의 곡물 생산 농지가 50%가량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곡물 생산 경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다의 어획량을 보면은 세계적으로는 현재가 과거와 비슷한 어획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커서 급격히 감소되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로 세계의 곡물 소비가 곡물 생산량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식량 부족 사태가 곧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2008년도에 세계의 곡물 여분 비축량이 54일치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만큼 식량 여유분이 위험할 정도로 줄어드는가 하면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굶주린 사람들의 늘어선 줄의 길이도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물 다양성의 문제도 상처 입은 지구별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동물이나 식물이 한 종이 멸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1년, 일주일, 하루, 8시간. 답은 항상 마지막에 있는 거. 이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이제 마지막 것이 답이 되는데 또 깜짝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이나 식물의 한 종이 멸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에 3종씩입니다. 8시간 만에 한 종씩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런 비율은 이제 인간이 저지르는 생물학적인 대학살, 홀로코스트를 우리 생물들이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물 다양성의 문제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매우 다양하게, 다이버시티라고 그러죠. 매우 다양하게 지었습니다. 그 하나하나는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촘촘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고리가 빠지면 마치 푸드 체인, 먹이 사슬에서 하나가 빠졌을 때 큰 문제를 일으키듯이 이 이코시스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생물의 멸종은 우리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산림의 파괴 문제인데요. 여기도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열대의 숲은 매년 어느 정도의 비율로 파괴되고 있을까요? 1번 대도시인 서울 크기만한 넓이일까? 2번 남한만한 넓이일까? 보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답은 남한만큼. 예. 매년 10만 평방 킬로미터 정도가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성사진을 찍어보면 지구의 푸른 숲이 점차 황폐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4년이나 살다 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그 이웃의 아프리카 나라들은 해마다 위성사진을 찍으면 엄청난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거기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마을을 침범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물의 문제인데요.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이 제대로 된 식수를 먹지 못하고 살아갈까? 혹시 보기가 있습니다. 10%, 20%, 30%, 50% 이상. 답은 50% 마지막 것입니다. 50% 이상입니다. 2008년도에는 약 11억 명이 안전한 식수를 얻지 못했고 26억 명이 적절한 위생시설에서 사용할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 인구의 그 당시 56%였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심각한 문제는 전 세계에 걸쳐서 5세 이하의 어린이 6천 명가량이 매일 설사와 관련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6천 명, 이것은 시간당 250명이고 분당 4명, 15초당 1명꼴로 이런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된 식수를 얻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에 사는 우리는 무심코 수도꼭지를 마구 틀고 물이 끝없이 공급되기나 하듯이 낭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조사한 내용이라서 좀 죄송합니다만 참고 삼아 보시죠. 미국에서 매년 배출하는 고형 쓰레기를 청소차에 실어 일렬로 세운다면 길이가 얼마나 될까? 뉴욕에서 LA까지, 한국에서 미국까지, 아니면 적도를 따라 지구를 4번 도는 길이일까? 답은 항상 마지막 것이죠. 항상 마지막 것이죠. 자, 얼마나 많은 그 쓰레기가 나오니 하면 미국에서 1년 동안 폐기물로 버리는 알루미늄 양은 민간 항공기를 3개월마다 다시 만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기저귀 쓰레기를 늘어놓으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일회용 기저귀 쓰레기. 지구에서 달까지 7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년 동안 일회용 기저귀 쓰레기를 일렬로 늘어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약 38만 4천 킬로미터인데 곱하기 7번 왕복이니까 14를 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양의 일회용 쓰레기를 쓰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기저귀 쓰레기만 일컫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 1년 동안 버려지는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있죠. 그 타이어가 지구를 3번 회전할 수 있을 만큼 많은 타이어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고형 쓰레기의 수치만 이럴진데 산업 쓰레기와 농업 쓰레기까지 합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를 4바퀴나 돌 정도의 고형 쓰레기는 전체 쓰레기의 1.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쓰레기를 합하면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신조어가 하나 생겼는데 affluent라고 하는 단어와 influenza라는 단어가 합해서 affluenza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풍요롭다는 단어하고 독감이라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서 풍요의 독감에 걸려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부유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물질 소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물질 소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중독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의 문제, 이거 역시 심각한데 한번 보시죠.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에너지의 몇 퍼센트를 사용할 것 같은가? 10, 15, 25. 답은 역시 25%입니다.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에너지의 2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로 지구 전체의 석유 소비량의 24%, 하루에 2,100만 배럴입니다. 1배럴은 160리터입니다. 우리가 드럼통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드럼통 하나가 배럴입니다. 그런데 2,100만 배럴은 33억 6천만 리터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의 하루 소비량이 220만 배럴이고
리터로 환산하면 3억 5,200만 리터인데 한 10년 전의 수치로 상상할 수 있게끔 석유량을 어떤 분이 썼는데 장충체육관 아시죠? 장충체육관 큰 체육관을 5번 채우고도 남을 분량을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소비합니다. 하루에 어마어마한 석유를 소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흘 동안 소비하는 양을 북한에서는 1년 동안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석유 소비량의 120배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후 문제를 볼까요? 기후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은 10년 단위로 묶었을 때 기록상 가장 더웠던 8번의 횟수가 들어있던 때는 언제일까? 최근입니다. 최근.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아주 지구온난화가 강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서 가장 더웠던 해가 8번 속해 있었던 때가 바로 가장 최근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구는 따뜻하게 되어간다, 그런 말이죠. 지구온난화는 심각한 문제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구가 왜 따뜻해질까요? 영어로 글로벌 워밍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워밍.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 왜 따뜻해질까요? 쉽게 말해서 불을 많이 떼기 때문이죠. 무슨 불을 뗄까요?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CO2가 많이 배출이 되죠. CO2는 온실가스입니다. CO2하고 그 다음에 태양에서 내리쪽에 있는 그 열하고 또 지구에서 이렇게 발산하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하고가 잘 어우러져 가지고 지구 전체가 골고루 데펴지게 됩니다. CO2가 만약에 지구에 없다면 지구는 차가운 얼음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문제는 CO2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과다의 문제입니다. CO2가 점점 많아지면 태양으로부터 하는 열, 또 지구에 복사하는 복사열을 다 수증기와 함께 CO2가 함유하게 돼서 지구는 엄청나게 더워지게 되고, 지구온난화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극지방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내려서 이제 만년설이 없어지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요 대목에서 한 가지 퀴즈를 내면 아마 이과생들은 금방 알아맞히겠습니다. 문과생들은 조금 이제 고개를 갸우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이 막아서 지금 물을 자주 마시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얼음을 하나 동동 띄웠습니다. 그것을 크게 생각하면은 이걸 바닷물이라고 보고 동동 떠있는 얼음은 빙하라고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져서 바다에 동동 떠있는 빙하가 녹게 되면 해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번 해수면이 높아진다. 2번 낮아진다. 3번 그대로다. 답이 뭘까요? 바닷물에 동동 떠있는 빙하가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다 녹았습니다. 완전히 물로 변했습니다. 해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번 해수면이 높아진다. 2번 낮아진다. 3번 그대로다. 더 봐요. 좀 갸우뚱하죠? 답은 항상 마지막 번이에요.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져서 빙하가, 그러니까 바다에 떠있는 빙하가 녹게 돼도 해수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얼음은 비중이 0.9예요. 빙하의 10분의 1 정도가 물 위로 나와 있고 나머지 밑에 10분의 9 정도가 들어있죠. 그럼 그 얼음 덩어리가 다 녹으면 바닷물 속에 있는 얼음이 차지하는 공간 속에 물이 거기 얼음 덩어리가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수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렇다면 지구온난화가 왜 해수면에 상승을 가져온다고 얘기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다 위에 떠있는 빙하가 녹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육지에 있는 얼음덩어리가 녹아내려서 해수면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해수면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전기불을 이렇게 쓰는 것,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요. 여러분이 헤어 드라이어로 이렇게 머리를 말리는 거, 그것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움직이기만 하면, 자동차를 타든 뭐 하든 뭐 움직이기만 하면은 이것이 바로 지구온난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류 좋아하시죠? 고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첫 번째가 CO2고 두 번째가 CH4입니다. CH4가 뭐죠? 메탄입니다. 메탄. 메탄 가스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것은 동물의 방구와 트림에서 나옵니다. 소, 특별히 이 소의 트림과 방구가 전부 메탄 가스입니다. 메탄 가스예요? 이 전부 메탄 가스예요. 이 소가 10년 전 통계로 지구상에 13억 마리가 있다. 그렇게 10년 전 통계로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13억 마리. 그들이 끼어대는 방구와 해대는 트림으로 지구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CH4라고 하는 메탄가스가 날마다 뿜어져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거리로 먹는 쇠고기 때문에 바로 그런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름철이 되면 에어컨을 우리가 가동을 하죠. 에어컨디셔너라고 하는 에어컨을 가동하는데 이 에어컨디셔너만큼 이기적인 기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기를 바깥에 달아놓고 우리는 시원할 테니까 너희들은 더워라 이런 기구거든요. 바깥에 여름철에 외기가 나와 있을 때 뜨거운 여름철에 그 외기 앞을 지나갈 때 기분이 좋던가요? 아주 안 좋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쾌적하고 좋지만 밖에서 그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대표적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아주 이기적인 도구가 에어컨디셔너입니다. 나는 시원할 테니까 너는 더워라 그런 것이거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문명의 이기로 쓰는 것이 이런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원자력 얘기를 좀 해보죠. 제 시간이 첫 번째 강좌가 몇 시까지인가요? 45분까지. 40분까지. 45분이요. 45분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원자력은 말이죠. 제가 이제 일본의 TCU라고 토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에 초청을 받아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1년 3월 11일에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본 원자력 에너지에 관한 기독교적 성찰을 국제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잠시 실어놨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자력은 출발부터가 불행하게 출발했습니다.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핵을 쪼개서는 안 되는데, 그걸 쪼개서는 안 되는데 과학자들의 호기심이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핵을 쪼갤 때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1938년 말에 발견합니다. 1938년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습니까? 독일의 나치즘을 창설한 아돌프 히틀러가 이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굉장히 탄압하자 그런 분위기를 일찍이 감지한 독일계, 유태계 독일이죠. 독일에 있었던 유태인 과학자의 일부가 미국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실라드라고 하는 SZILLARD 실라드라는 이 화학자가 그 핵을 쪼개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도망을 갑니다. 미국으로. 이제 도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아인슈타인을 만납니다. 아인슈타인을 만나가지고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왜 만나자 그러니까 그 아인슈타인에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친서를 아인슈타인이 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핵을 쪼개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 기술이 히틀러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인류는 재앙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이 먼저 이것을 이해하고 이 부분에 전적 지원을 해서 그 핵을 이용한
에너지를 어떻게든지 우리 손에 먼저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원자 폭탄 제조에 들어갑니다. 이 원자 폭탄이 독일에서 미리 만들어졌다면 인류는 재앙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실라드가 그 기술을 미국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미국에서 그것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 히로시마에서 그 선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차 대전 종결이 됐지만은 처음 원자력을 시작한 동기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것을 쪼개서 나타나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지만 쪼갰을 때에 거기서 나오는 방사능이 얼마나 무서운 물질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윤리적이나 혹은 사회적인 파장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먼저 힘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독일에 이길 수 있다라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원자력이 출발했다고 하는 것이 불행한 출발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성찰함이 없이 원자력이 인류 사회에 이제 손에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재앙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도저히 있듯이 현재까지 지구상에는 크고 작은 많은 핵발전소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그 다음에 1957년에 영국의 윈스케일 원자로 화재 사고, 79년에 미국의 3마일 아일랜드 핵발전소 사고, 1986년에 그 놀랍고 치명적이었던 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이것이 아주 가까이 있었던 10년 내지 25년 어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로 생겨난 핵발전소의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이 핵발전소에서 전력을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무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쪼개서는 안 되는 핵을 쪼개므로 말미암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꺼지지 않는 불을 만들어냈습니다. 죽음의 죄라고 일컬어지는 방사능을 도저히 어디에 감추어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원자력이 생명에 대해서 대단히 파괴적인 방대한 방사성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 방사성 물질의 대부분은 수명이 짧은 것은 수십 년부터 긴 것은 수백만 년이 지나도 그 물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저히 어디에 가두어 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과 죽음의 죄를 만드는 기술이 바로 원자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도 보았듯이 거대한 사고의 가능성을 늘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원자력은 여러 가지 많은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신호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안전하다는 신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 핵발전소가 가동 중인 것이 442기고 건설 중인 것이 62기입니다. 그리고 예정 입안 중인 것이 287기인 것이고 세계 442개 원전 가운데 이미 6개의 큰 사고가 있었고 5등급 이상의 사고 발생 확률이 1기당 1.36%입니다. 한국은 현재 23기를 보유하고 있고 사고 발생 확률이 23기에 1.36을 곱하면 27% 정도의 사고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5기를 포함해서 2024년까지 13기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을 갖고 있어서 사고 확률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토 면적 1평방킬로미터당 원전 설비 용량을 뜻하는 핵발전소의 밀집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성도 당연히 높아지는데 현재 핵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 후쿠시마에서도 10개 발전소가 있었는데 나이 순서로 4개가 폭발했습니다. 그만큼 노후된 원전은 폭발하기가 매우 쉽고 취약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은 이미 일어난 레벨 5 이상의 사고 중에 미국의 3마일 아일랜드의 사고는 단순 노무자의 실수로 인해서 생겼고 체르노빌은 과학자들의 실수로 인해서 생겼고 후쿠시마는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생겼습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대형 사고는 어떤 것이 원인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23개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데 크고 작은 핵발전소 사고는 무려 500번 이상이나 일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원전 30km 반경 안에 인구 밀집 지역이 가장 모여 있다는데 우리나라의 문제 심각성이 있습니다. 전남 영광의 경우에 14만 명, 경북 울진의 경우에 6만 명, 고리 원전, 고리는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고리 원전 1호기죠. 원전이 그 고리 원전 주위로 32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리 원전 중에 하나가 파괴되면 부산 시민이 생사를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322만 명이 어마어마한 아마 재앙이 될 것입니다. 월성 원전이 109만 명. 만일 후쿠시마와 같은 자연재해를 입게 되면 그 피해 규모는 형용할 수 없는 규모가 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불덩어리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고가 천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천년에 한 번이라고 하면 아주 낮은 확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자로 1기에 대한 확률입니다. 현재 세계에는 442기가 넘게 원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기당 천년에 한 번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2.5년 만에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화화되었던 원자력의 안전성은 세계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일본은 인간의 힘으로 원자력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에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61%의 사람들은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리 원전 1호기가 34년, 35년째 가동되고 있습니다. 울진 원전 1호기는 25년째 가동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원자력 발전소의 그런 평균 수명이 19.3년입니다. 우리나라는 35년째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을 계속해서 가동하는가? 1kW의 전기라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원전 1기를 폐쇄하는데 드는 비용이 최소 4천억 원에서 7천억 원이 든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폐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준위 방사성 물질인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들어가서 일했던 사람들이 끼는 장갑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기에 묻은 방사능 물질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태우면 공기 중에 날아가서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면 땅 속에 묻으면 이제 드럼통 속에 묻어가지고 땅 속에 갱을 파가지고 갱도 이렇게 수직갱을 판 후에 수평갱을 또 파요. 그래서 또다시 수평갱을 파가지고 미로를 만든 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차곡차곡 집어넣는데 하나가 가득 찼으니까 또 다른 갱을 파게 되죠. 만약에 거기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다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 깡통은 항상 영구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삭아서 녹아지게 되고 그것은 지하수에 스며들게 되고 지하수를 마시게 되는 거죠. 방사능 물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그 원자력을 만들어내는 폐연료봉은 고준위 방사능 물질을 가득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케이스 속에 넣어가지고 차곡차곡 또 땅속을 파가지고 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거기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도 절대로 자기 나라에 묻지 않습니다. 가난한 나라 살살 꼬셔가지고 땅을 사죠. 근데 그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다 묻고 님비 현상이죠. Never in my backyard. 내 뒷뜰은 안 되고 너희들 앞뒤는 묻어라. 이런 식으로 미국이 그것을 갖다가 땅을 사서 경제력을 돈을 주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갖다 빼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까지 일단 멈추고 원자력에 대한 얘기를 하반부에 조금 언급한 후에
이제